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주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같은 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침식분지 설명할게요. 침식분지. 침식분지. 자, 기본 개념부터 잡을게요. 자, 우리가 분지라고 하는 건 땅 지자에 그릇 분자예요. 그릇 모양의 땅. 그래서 주변은 해발고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낮은 땅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천 지형할 때 유역 분지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침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분지 지형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 침식을 하는 가장 큰 힘은 하천이에요. 얘는 이제 하천 침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물이 깎는 과정에서 분지가 만들어졌다? 암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요. 물이 깎는 과정에서, 침식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깎이는 암석은 낮은 바닥이 되는 거고, 좀 단단해서 덜 깎이는 건 주변에 있는 산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분지라는 말에서 두 가지 암석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리 적어두자면, 하나는 변성암이에요. 하나는 변성암. 자,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텐데,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졌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조직이 치밀해졌기 때문에 침식에 강하다. 얘가 덜 깎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강암이 등장해요. 자, 화강암은 중생대 대보조선운동 때 주로 관입을 했고, 관입암 또는 심성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변성암보다는 침식에 약하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변성암하고 화강암이 대략 얘가 우리나라에서 40% 정도, 화강암이 우리나라에서 대략 30% 정도. 자, 정확한 비율은 앞에 그 그래프에 써 있거든요. 근데 외울 건 아니고, 자, 두 가지 암석이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2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침식 분지는 흔할까 드물까? 굉장히 흔한 지형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단면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주변은 산지고요, 가운데는 평평한 이런 지형을 분지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는 주변이 산지란 얘기는 옆에도 다 산이란 얘기예요. 다 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산인데 거기에 평평한 지역이 있어. 평평해야 사람이 농사 짓고 건물 짓고 사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강원도 하면 산이 되게 많죠. 근데 강원도에 도시가 있어. 그럼 그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 침식분지에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 뭐가 있을까?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도시, 여기서 강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일단 강릉은 지금 우리가 분지가 아니잖아. 걔는 항구도시잖아. 자, 강릉 말고 원주도 침식분지에 있고요. 춘천도 침식분지에 있는데, 춘천 침식분지가 되게 유명해요. 자, 아무튼 이야기는 거의 끝났어요. 침식분지는 우리나라의 흔한 지형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다 산지인데 분지 바닥은 평평하니까 규모가 좀 큰 건 도시가 자리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틀은 거의 다 잡았고요. 이제 설명 정리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침식분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로 암석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은 알죠? 서로 다르다. 암석이 다르니까 침식 풍화를 받는 속도가 다르다. 자, 그래서 변성암이나 퇴적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성암이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변성암이 원래 이렇게 있던 곳에, 자, 여기 볼게요. 변성암이 원래 이렇게 있던 곳에 중생대에 화강암이 관입했어요. 일단 여기까지야. 자, 그래서 변성암이 있는 곳에 이제 얘가 화강암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나 하천의 합류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고 되어 있는데,
자, 시원생대 변성암이 이렇게 있고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했다는 얘기는 밑에서 밀고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암석은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암석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침식을 받으면 일단 여기 부분이 먼저 깎여 나가요. 틈이 생겼으니까 물도 잘 스며들면서. 그리고 여기 깎여 나가고 나면 변성암과 화강암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또 깎이기 시작하는데 둘 중에 화강암이 더 많이 깎이니까, 잘 깎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이 산지는 변성암, 그리고 침식 분지의 바닥은 기본적으로 화강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를 가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요. 자, 또는 여기를 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곳, 여기를 나라고 해서 물어봐요. 자, 가에 있는 암석은 관련된 지질시대가 언제다? 중생대. 여기하고 관련된 지질시대는 시원생대. 뭐 기본적인 내용 그렇게 물어보더라. 자,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가끔 하천의 항류 지점이라고 나오는데, 자, 침식 분지를 만드는 힘은 뭐라 그랬죠? 뭐가 침식한다 그랬지? 하천이. 그래서 하천이 하나만 있어도, 물이 있어도 침식을 잘 할 텐데 강 두 개가 만나면 당연히 물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뜻이기는 한데요. 침식 분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춘천이거든요. 춘천은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침식이 잘 더 일어나서 침식 분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거 및 농경의 중심지로 발달한다. 주변은 다 산인데 여기는 평지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유명한 침식 분지 한 2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강 유역의 춘천.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원도에 있는 양구예요. 자, 우리 양구 강조 표시 좀 해줄게요. 강원도 양구. 자, 춘천도 되게 유명하고 양구도 유명하긴 한데 춘천을 지형도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건물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침식 분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뒤에 있는 문제에 있는 그 지형도를 보더라도 양구에 있는 침식 분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해안면이에요. 양구군 해안면. 양구군 해안면. 자, 여러분들 혹시 양구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지리 시간에. 고개 돌리지 말고요. 눈 피하지 말고요. 분명히 말했어. 나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양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리적 위치할 때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앙 배꼽 축제가 열리는 곳. 눈빛들이 왜 자, 아무튼 그 양구예요. 그 양구. 나중에 백지도 보고 양구는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낙동강 유역의 거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창은 그냥 지우세요. 최근에 연구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거창은 좀 애매해졌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식 분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안개도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기후 단원에서 설명할게요. 안개가 낀다. 기온 역전 현상. 이건 지형보다는 기후 내용이거든. 그냥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워둘게요. 그래서 침식 분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서 안개가 많이 낀다. 참고로 이건 내신에서 이 설명문 안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지금은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세요. 시간 줄게요. 여기까지 읽고 정리. 자, 여러분들 침식 분지 지형도를 그리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침식 분지의 지형도. 얘가 침식 분지의 지형도거든요. 자, 여러분들 굳이 페이지 넘기지는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침식 분지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고위 평탄면하고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해요. 왜 그러냐면 고위 평탄면은 급경사, 완경사, 급경사, 등고선이 촘촘하고 등고선이 완만하고. 근데 우리가 침식 분지는 반대로 급경사, 여기가 분지 바닥, 완경사. 경사가 급하고 경사가 완만하고. 반대야. 반대라기보다는 경사 급한 곳이 있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형이라고 하는 건 해발 고도에 의해서 모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해발 고도를 보면 돼. 자, 여기는 없지만 고위평탄면은 이렇게 갈수록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얘는 완만한 구도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해발 고도가 여기 600m 써 있네요. 600m가 써 있고, 이쪽 봐야 되겠네. 자, 여기 해발 고도를 봤더니 1000m, 800m, 600m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갑자기 평지가 나타나고 경사가 급한 곳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또 주변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 여기는 해발고도가 대체로 낮고 평평한 곳. 여기가 침식분지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위평탄면에는 눈에 띄는 하천이 있다 없다? 없다. 물이라고 하는 건 낮은 곳에서 모여서 흐르는데 여기는 거의 산 정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침식분지에는 눈에 띄는 하천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물이 당연히 여기로 모여가지고 흐르니까. 그래서 이 지형도에서는요, 얘네들이 지금 하천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하천이야. 그 하천 물줄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자,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막혀 있으면 여기에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한쪽에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천 이런 기후가 있으면 그냥 침식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정확한 건 해발 고도를 그냥 읽으면 된다. 됐죠? 여기가 양구에 있는 침식분지예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다시 한 1분 정도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혹시 질문? 이게 고도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 물에 잠기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분지 바닥 거기가 평지니까 홍수가 나서 하천이 범람하기도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말대로 분지가 완전히 다 막혀 있으면 거기에 물이 고일 텐데 전체적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지만 어디인가 열려 있어요. 낮은 부분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백산 천지 있죠. 거기는 당연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거기 물이 만약에 없으면 분지거든요. 물이 있으니까 호수입니다. 나중에 확산 지역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울릉도도 분화구거든요. 근데 울릉도는 한쪽이 뻥 뚫려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똑같은 분화구인데 울릉도는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분지라고 부르고요. 천지는 호수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리가 확산 지역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페이지 앞으로 가가지고 선상지 볼게요. 좀 쉬운 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상지. 자, 얘는 상대적으로 더 쉬워서 이야기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자, 선상지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부채 모양으로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그런데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면요. 하천 중상류 지역. 경사가 대체로 급한 곳, 하천 중상류 지역에 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는 유로의 경사 급변점이에요. 유로의 경사 급변점. 여기에 부채꼴 모양으로 어떤 물질이 쌓여서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형성 원인은 하천의 유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계곡을 빠져나온 물이, 그리고 그냥 계곡이 아니라 지금은 비가 되게 막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었을 때예요. 그럼 계곡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산에 있던 흙이나 모래나 잘 같은 것들도 같이 막 떠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계곡이 끝나고, 산이 끝나고, 경사가 급한 점이 끝나고,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지역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곡을 막 빠져나올 때는 경사가 급하니까 막 흙과 모래, 재갈들이 막 같이 막 이동하다가 갑자기 평평한 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물이 느려지면서 그 계곡, 시작되는 계곡 입구에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돼요. 좀 이따가 지형도 보고 그림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다. 자, 그림 그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단면도를 그릴게요. 자, 여기는 경사가 급한 산지예요. 그리고 산지에 있는 계곡 부분을 나타낸 거야. 계곡, 물이 흐르는 곳. 산지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낮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변하는 지점은 우리나라에는 흔할까 드물까? 자, 다시. 우리나라는 경사가 이렇게 급한 부분이 그런 산지가 많을까 적을까?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완만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확 구분되는 지점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상지는 드문 지형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범람원은 많을까 적을까? 범람원 우리나라 옛날에 하천 다 범람했으니까 범람원은 흔한 지형인데 얘는 일단 드물다. 자,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사가 급하려면요 이런 일들이 보통 일어나요. 자, 땅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주저앉았어. 그러면 여기 사이가 경사가 급해지겠죠. 이런 곳에서 주로 선상지가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곳일 경우,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 자, 비가 많이 내린 시기에는 굉장히 물이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흙, 모래, 뭐 자갈 같은 것들도 막 가지고 오다가 평지를 만나면 물살이 느려지면서 물이 넓게 퍼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크고 무거운 게 쌓이고요. 점점 작은 물질들이 더 멀리까지 이동해가지고 쌓이겠죠. 단면도를 보면은요, 좀 과장해서 드릴게요. 여기는 입자가 좀 큰 게 이렇게 쌓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입자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쌓이게 된다. 그리고 얘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계곡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선상지가 전체적으로 이게 선상지예요. 자,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요. 그럼 이 물은 입자가 되게 큰 여기를 만났어요. 그럼 땅 위로 흘러갈까? 아니면 지하로 스며들어서 흘러갈까? 자, 우리가 모래만 있더라도 모래는 당연히 물이 스며들잖아. 근데 여기는 되게 크고 무거운 것들, 입자가 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평소에는 계곡물이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 기반항, 바위 밑으로 스며들 수는 없으니까 지하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흐르다가 선상지가 끝나는 지점이 되면 다시 지하수 형태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선상지의 중요한 특징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용어 같은 거 설명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얘가 전체적으로 선상지인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부분을 선상지의 머리, 선상지가 시작되는 부분 정수리 선정이라고 불러요. 선정. 선정은 입자가 큰 것들이 쌓여 있다. 그 다음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상지의 중앙이다. 그럼 애들이 선중이라 그러거든요. 선중 아니다. 선상지의 중앙, 선 아니에요. 그 다음 선상지가 끝나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단이라고 불러요. 선단. 선상지는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성된다. 입자 크기는 주로 자갈 같은 것들, 선앙 부분은 주로 이제 모래 같은 것들, 선단에 오면 이제 점토나 입자가 가는 것들이 쌓여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이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뭐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작진 않아요. 꽤 큰 지역인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특징 보세요. 계곡물이 이렇게 오다가 선상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선상지는 물이 귀할까 드물까? 같은 말이네요. 물이 귀할까 흔할까? 물이 당연히 되게 귀해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버리니까 지표수가 부족하다고. 땅 위를 흐르는 물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잖아.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요, 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전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계곡의 입구. 산에서 보면 계곡이 끝나는 부분이지만 평지 입장에서 보면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잖아. 하천의 입구를 하구라고 부르고요. 계곡의 입구를 곡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마을이 있다. 옛날 전통 마을이 있다. 곡구취락이라고 불러요. 곡구취락.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이렇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로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선악 부분에서는 물이 지하로 흐른다. 이렇게 흐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류라고 불러요. 복류. 복류. 흐를 유자, 복은 엎드릴 복자예요. 물이 납작 엎드려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지하로 흐르는 걸 복류라고 부르고요. 선항에서는 하천이 복류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스며들어서 땅 밑으로 흐른다. 그런 뜻이고요. 이 물이 선단에서는 다시 땅 밖으로 나오잖아요. 자, 지하에 있는 물이 땅 밖으로 다시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천이라고 불러요. 용천. 샘천자거든요. 샘천자. 용천이라고 부르는데 선단을 따라서 용천이 이렇게 분포를 하니까 띠 모양으로 분포하니까 이런 지역을 용천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용천대라고 불러요. 용천대. 참 그림이 겁나 지저분하네요. 일단 지형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정 부분은 물이 스며들기 전에 복부 취락이 발달한다. 선안 부분은 물이 지하로 흐르는 하천이 복류한다. 선단은 지하로 흐르던 물이 다시 땅으로 나오는 용천 현상이 있다. 자, 여기는 물을 구할 수 있죠. 마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여기 선항은 지표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자니 여기가 너무 두꺼워. 그러면 선항은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물론 지금은 있죠. 상수도 설치하면 되니까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다. 그 다음 우리가 맨날 따져야 되는 게 토지 이용은 어떻게 되느냐. 토지 이용. 자, 지표수가 있으면 논. 지표수가 없으면 스며들면 밭 또는 과수원. 자, 그러면 여기 선정이나 선항은 논, 밭 지하로 스며들어 버리니까 입자가 굵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물이 있기도 하고 작은 물질이 여기까지 이동한 거니까 선안 부분은 논으로 이용됐었다. 옛날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형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형도 보고. 자,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지리산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화엄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절이 있는 그 계곡이에요. 자, 그럼 지형도를 보면 100m, 200m, 300m 여기는 봤더니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촘촘하죠. 여기는 지금 지리산인데 급경사. 계곡물이 막 흘러나오다가 비교적 평평한 곳을 만났더니 자, 등고선 모양을 봤더니 이제 얘도 등고선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등고선이잖아요. 대체로 등고선의 모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해발 고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흙이나 모래나 자갈들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여기 부분이 선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상지가 끝나는 이 부분이 선단이고요. 선단이고 여기 부분이 선앙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 부분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경사가 변하는데요. 과거에 큰 지진이 나서 여기 아랫부분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가 경사가 급하다. 갑자기 변한다. 경사 급변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게요. 급변점. 경사 급변점. 선정이랑 선항을 나누는 부분에서 선정은 물이 스며드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곡물이 막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계곡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선앙은 그냥 말 그대로 선상지의 그냥 가운데 부분. 물론 이렇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선앙, 여기는 선정,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대체로 여기를 선정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부분을 선앙이라고 부르고, 대충 나누는 거죠.
자, 아무튼 하천 중상류 일대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익공유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감익공유하천. 감익공유하천. 뭐 여러분들 이걸 형성 과정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특징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 뭐 이제 지금은 문과 이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그 지형 단원 처음 있죠. 뭐 지질시대 나오고 뭐 이렇게 지질 구조선의 뭐 방향 나오고 그거랑 비슷하게 설명을 할 테지만 나중에 뭘 외워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외우시면 돼요. 뭐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됐죠?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감익공유하천은 일단 하천 중상류 일대니까 하천 주변은 산이에요. 평야가 아니라. 자, 자유공유하천은 하천 주변이 평지였는데 얘는 당연히 상류니까 중상류니까 일단 산으로 되어 있다. 자, 일단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는데 하천 주변이 산이야. 이런 형태의 하천을 감익공유하천이라고 하는데 감이라는 말이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상감기법 배웠을 거예요. 상감청자. 자, 상감청자는 왜 독특하죠?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단 말이야. 사실 상감청자. 상감청자가 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까? 아무도 그래, 내가 설명할게요. 자, 이제 보통 도자기를 만들고 이제 거기다 뭐 그림 같은 걸 그리거나 해서 어쨌든 무늬를 만들잖아. 근데 보통 도자기는 이렇게 마지막에 굽기 전에 뭐 물감이나 이제 그런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상감 기법은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도자기가 아직 딱딱하게 붓기 전에 칼로 무늬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내요. 파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이 다른 흙을 거기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무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파낸다. 이게 감이에요. 감. 그래서 이 한자가 골짜기를 뜻하는 한자예요. 뭔가를 파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천이 주변은 산이라는 얘기는 무언가를 지금 되게 파내면서 거기 사이를 흐르는 거잖아. 이런 하천을 감익공유하천이라고 한다. 됐어요? 산지 사이를 골짜기를 이루면서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감익공유하천이다. 됐죠? 자, 그런데 얘는 하한 단구하고 세트를 이루어요. 감익공유하천에는 하한 단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감익공유하천에는 하한 단구가 반드시 분포하고요. 이 하한 단구 때문에 감익공유하천을 다루는 거예요. 자, 왜 다루는지 설명할게요. 자, 주변은 다 산이야. 그럼 사람이 어디에 살지? 경사가 급한 산에서는 사람이 물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뭐 한 명씩은 살 수 있겠지만 마을을 이루거나 뭐 조금 큰 어떤 뭐 평지 그런 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나 뭐 충청 북부나 거기에서도 사람이 살아요. 산밖에 없는데 사람이 살아. 그 이유는 평지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 대표적인 평지가 방금 설명했던 심식분지. 그 다음에 여기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는 하한 단구가 평지야.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이게 하한 단구는 밑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감익공유하천하고 하한 단구는 세트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또 포인트. 자, 감익공유하천은 신생대 지각변동, 병동성 요곡운동. 병동성 요곡운동은 비대칭 융기운동.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자, 다시 고위평탄면은 평지가 융기에서 아직 덜 깎여서 그 평평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라고 했잖아. 산 꼭대기가 저절로 평평해지진 않아요. 고위평탄면도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우리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이 감익공유하천도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대하천의 중상류 그 지역에 발달한다.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써서 설명해 줄게요. 자, 보자. 자, 여러분들 하천이 흐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땅이 높게 솟았어요. 그럼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 빗물은 바다로 가면서 땅을 깎겠죠. 그럼 이제 하천 물줄기가 형성이 될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물줄기는 대체로 직선으로 흐를까 아니면 구불구불 흐를까? 당연히 직선으로 흘러요.
물은 최대한 빨리 바다로 가야 되니까. 얘가 미쳤다고. 아, 미안. 얘가 구불구불 흐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 중력 방향에 의해서 그냥 가야 되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바다였던 곳인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한라산이 만들어졌어요. 자, 처음에 한라산이 만들어졌을 때는 좀 과장해서 원뿔 모양, 매끄러운 원뿔 모양이었을 거야. 처음에 제주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당연히 낮은 약한 부분을 깎고 하면서 하천이 만들어질 건데 제주도에 있는 하천은 구불구불 흐를까 아니면 직선에 가깝게 흐를까? 당연히 직선에 가깝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얘는 산에 있는 어쨌든 하천인데 얘가 구불구불 흘러가.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지. 자, 우리 신생대 초에는 우리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어요. 기억나죠? 그 당시에 신생대 초에는 한반도의 서쪽 자유공유, 한반도의 동쪽 자유공유. 평평하니까. 그런데 경동성 요금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의 동쪽만 융기를 했잖아. 이해돼요? 그럼 다시 보자. 자, 우리가 하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땅이 솟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솟게 되면 하천은 해발도 높아졌으니까 이제 아래쪽을 깎기 시작할 거 아니야.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이 과거에는 자유공유를 하던 하천이 지반이 융기하게 되면 그 결과 감입공유하천이 되는 거다. 됐어요? 땅이 융기한 다음에 생긴 하천은 직선에 가깝게 흐르는데 다시 여러분들 우리 관악산에 있는 계곡 한번 봐보세요. 관악산 계곡. 나중에 놀러가면 한번 봐봐. 산에 놀러가면 한번 봐보세요. 자, 관악산에 있는 계곡은 직선에 가깝게 흐를까 아니면 구불구불 흐를까? 자,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건 직선에 가깝게 흘러요. 왜냐면 관악산 계곡은 땅이 융기하고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관악산이 남은 거잖아. 전체적으로 융기한 다음에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관악산이 남아있는 거고 많이 깎인 부분이 평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관악산 계곡은 거의 직선으로 만들어져요. 됐어? 그런데 관악산 여기 전체가 융기하기 전에부터 원래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있었으면 융기한 다음에도 그 하천은 구불구불 흐르고 있는 거지. 자, 좀 길어졌는데 정리할게요. 신생대 초에 자유공유를 하던 하천이 융기하게 되면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감입공유하천이 된다. 그럼 감입공유하천은 어디에 분포하냐? 융기가 많이 된 곳. 우리가 교재에서는 대하천의 중상류라고 되어 있는데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하천들은 이제 과거에는 자유공유를 했으나 융기했으니까 감입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들도 감입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근처 대하천의 중상류 지역이 감입공유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하천 주변이 산지야. 그래서 경관이 아름다워서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용되고요.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니까 래프팅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 감입공유하천의 특징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감입공유하천. 한 단수. 자, 정의부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하천 주변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안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안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해안이라는 말은 흔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바다 옆에 있는 땅, 바닷가를 해안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하천 옆에 있는 땅을 하천 옆을 하안이라고 불러요. 하안. 자,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광명시에 가면 하안동이 있어요. 안양천 바로 옆에 하안동. 강 옆이란 뜻이야. 그리고 강 옆에 봤더니 구는 언덕 구자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옆에는 경사가 져 있잖아. 언덕이잖아. 그런데 이 언덕이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단이 져 있다. 계단. 됐어요?
하천 옆에 있는 계단을 닮은 이런 지형을 하안 단구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해안 시험 공부할 때 해안 단구가 또 나와요. 하안 단구도 있고 해안 단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맨날 물어봐. 선생님, 제가 필기를 해놨는데 이거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해안하고 하안하고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 지형 다 있다? 됐죠? 어쨌든 지금은 하안 단구 공부하는 거니까 감익봉류하천 주변에 여기 옆쪽이 이렇게 매끄러운 경사가 아니라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언덕, 경사면이 있더라. 이걸 하안 단구라고 한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이따 외울 거 정리해 줄 테니까 외우시면 돼요. 자, 보자. 뒤에 좀 깨워주라. 자, 신생대 초에 자유 공유를 하던 하천이 융기하면서 감익 공유하천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구불구불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지금 그냥 휘는 하천 한 구간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자를 거야.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융기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하천이 흘러갈 때는 여기 1번 지역은 보호사면, 뭔가 쌓이는 부분, 2번 쪽은 공격사면, 자꾸 침식이 일어나는 부분. 그쵸? 자, 여기가 융기하지 않고 뭐 낮고 평평한 땅이라 그런다면 그냥 물줄기만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침식, 퇴적하면서. 그쵸? 그런데 땅이 이렇게 융기를 하기 시작하면, 해발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측방 침식은 계속 일어나요. 구불구불 흐르는 건 무조건 옆쪽을 깎아 나가니까. 근데 땅이 융기했으니까, 해발구도가 높아졌으니까 아래쪽을 깎는 하방 침식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보자. 자, 여기 단면도를 그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천 단면도가 그려진다는 거, 이건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이 동시에 일어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골짜기가. 땅은 높아졌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깎아 내려가서 이렇게 계곡의 단면도가 만들어지고요.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 융기하지 않았으면 물길이 계속 바뀌면서 여기를 이렇게 흐르고 있겠지.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 아래쪽을 깎는 힘도 생겼단 말이야. 땅이 융기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천의 이런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비대칭인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됐어요? 공유하는 하천이 융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골짜기가 일단 만들어져요. 아래쪽으로 깎아 내려가니까.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침식이 일어나니까 비대칭인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산에 갔더니 양 옆의 경사가 똑같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공유하던 하천이 융기하게 되면 양 옆에 산의 경사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른다고. 그런 뜻이야. 자, 이해했으면 좋고요. 이해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지 마.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해 못하니까 눈 좀 뜨자. 여기 좀 봐.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식으로 골짜기의 단면이 만들어지고 양 옆은 산이고 여기에 물이 흐르게 되겠죠. 됐어요?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안 단굴에 계단 모양의 땅이래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이쪽 부분 공격 사면은 그냥 여기는 깎아 가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무너져 내려서 경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공격 사면 쪽에 하안 단구가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쪽 보호 사면 쪽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안 단구는 평지니까 양옆은 융기해가지고 다 산인데 감익 공유하천에서 보호 사면 쪽에 하안 단구 평지 모양의 어쨌든 이렇게 이루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농사 짓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거든. 됐죠? 자, 일단 중요한 거 감익 공유하천에서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보호사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보호사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보호사면. 보호사면은 기본적으로 완경사고 여기도 하한당구, 여기도 하한당구, 여기도 하한당구. 감일공유하천의 보호사면 쪽에는 무조건 하한당구가 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원래 하천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여기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하천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거잖아. 자, 그럼 이 부분은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았어. 지금은 물이 없지만. 그럼 그 증거로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둥근 자갈, 둥근 모래. 여기에 가면 둥근 자갈, 둥근 모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한당구 외울 건 끝났어.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아직 여기가 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졌는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 이 부분은 이해하면 좋고요. 이해 못해도 뭐 전혀 상관은 없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어쨌든 아까 흐르는 하천이 있고, 자, 이제 얘가 평지였을 때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때는 어쨌든 하천 밑에 단면이 이렇게 한쪽이 깊고 한쪽이 좀 얕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땅이 융기하는 동안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졌잖아. 양옆은 산이고요. 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가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같이 일어나요. 간빙기, 그 다음에 빙기, 간빙기, 빙기,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자, 그런데 여기 지역은 지금 하천의 중상류 지역이니까 상류라고 할게요. 상류. 그럼 보자. 자, 상류 지역에서 과거의 간빙기라고 한번 가져볼게요. 간빙기. 간빙기는 지금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기온이 높던 시절. 자, 오늘날 하천의 상류는 침식 퇴적. 간빙기의 하천 상류는 침식일까 퇴적일까? 자, 복습하세요. 어쨌든 포인트는 기후가 달라지면 침식 퇴적이 바뀌었었잖아. 그건 기억나죠? 그러면 자, 오늘날 하천의 상류, 관악산 계곡 하천의 상류는 침식이야. 그러면 과거 간빙기 때 이 하천은 이제 땅이 융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깎으면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물은 여기 이렇게 흐르겠죠. 됐죠? 자, 그런데 간빙기가 끝나고 빙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침식이 아니라 퇴적. 퇴적. 색깔 바꿀게요. 그래서 빙기가 되면 이 골짜기가 주변에서 내려오는 흙과 모래에 의해서 메워져요. 메워져서 요만큼이 메워져 버렸다. 근데 이제 기후가 바뀌어가지고요. 다시 이제 기온이 높아졌어. 간빙기가 됐어요. 그런데 침식이 일어났는데 여기 전체를 다 깎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가 지금 이렇게 휘어나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깎아 내려가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물은 여기 흐르고 있는 거고. 그럼 다시 빙기가 됐어. 다시 빙기가 되면은요,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메워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 자, 이제 그래서 잘 눌러야 돼. 자, 간빙기 지나고 빙기, 최종 빙기 지나고 이제 후빙기가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빙기까지의 설명이야. 그럼 후빙기가 되면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겠죠. 물은 여기 흐르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경사, 급경사, 보호사면 쪽에 완경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매끄러운 게 아니라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하한단구예요. 됐어요?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급경사, 공격사면이고요. 이해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거죠? 자, 그래서 끝!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한국지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한단구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했으면 지리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으나 아까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던 하천이 여기로 이동했잖아. 여기는 과거의 하천의 바닥이었거나 하천이 뭔가 쌓아두었던 범람원이었거나 하천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뜻이야. 하한단구는. 자, 그런데 얘가 땅이 융기한다. 그 반대말은
얘는 가만히 있는데 바다가 내려간다. 같은 거거든요. 땅이 융기하거나 하천이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 만들어진다.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하한 단구면은 하상보다, 자 여기가 아까 이제 이런 식의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 근데 하상이란 얘기는 지금 흐르는 하천의 바닥이에요. 하상보다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올라도 여기 홍수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계곡이니까. 계곡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감익 공유하천에서는 제방을 쌓을까 안 쌓을까? 안 쌓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유공유하천하고 비교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한 단구면은, 이 단구면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 가능성이 낮고 경사가 완만하여, 여기는 경사가 급한데 양옆은 다 산인데 여기도 다 산인데 여기만 경사가 완만해서 사람이 이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단구면의 퇴적층에는 하천의 영향으로 형성된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지형도 보고 마칠게요. 자, 이 지형도를 보면 구불구불 흐르잖아요. 양옆은 지금 산이니까 등고선이 되게 많은 거고. 자, 얘가 이렇게 지금 구불구불 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 하한 단구. 여기도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 하한 단구.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A 하한 단구. 그 다음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하한 단구. 그러니까 감익공유하천에서 보호사면 쪽에는 하한 단구가 무조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하한 단구는 융기에서 만들어진다. 자유공유하천이 융기에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호사면 쪽에 분포하는데 과거에 물이 영향을 미쳤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 같은 게 나온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마지막에 좀 말이 좀 빨라졌는데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